안녕하십니까. 용수령의 얼씨구 오디오 방송입니다. 오늘은 꾀주머니 제갈량에게서 유래된 금낭묘계, 있으면 더 좋은 금상첨화, 그리고 사이가 아주 좋은 부부를 가리키는 금술상화라는 재미진 고사성어를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용령드래곤 용수령입니다. 자, 첫 번째 고사성어는 금낭묘계가 되겠습니다. 비단금자, 주머니낭자, 묘할 묘자, 샘할 개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단 주머니에 든 묘한 개책이라는 뜻으로 삼국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래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사의 요충지인 형주를 오랫동안 탐내온 오나라 군주 손권에게 대도독 주유가 한 가지 계책을 내놓습니다. 손권의 누이 동생인 손상향과 유비의 혼담을 미끼로 형주 땅을 손에 넣는다는 계책입니다. 손권은 유비에게 사자를 보내 누이와의 혼인을 청하니 남서로 친형을 와줄 것을 부탁합니다. 청을 받은 유비가 관우, 장비, 그리고 여러 문신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는 주유의 사악한 음모인 게 틀림없소 하여 이 혼담을 거절할 참인데 공들의 생각은 어떠하오? 이에 제갈량이 대답합니다. 공께서는 안심하고 다녀오십시오. 별일 없을 것입니다. 그러자 다른 대신이 말합니다. 계력이 많은 주유가 이번에는 또 어떤 꿍꿍이를 못 꾸밀지 모르는 일이잖소. 만에 하나 공께서 화를 당하게 된다면 그대는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요. 제갈량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말합니다. 주유가 어떤 속셈인지 내 눈에는 뻔히 보입니다. 이번 기회에 주유의 얄팍한 꾀와 그의 병사들을 모조리 짓밟아버릴 것입니다. 조자룡의 호의를 받으며 동호로 떠나기 전에 제갈량은 조자룡에게 금낭 3개를 건네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3개의 금낭에는 묘계가 하나씩 들어있다. 강을 건넌 후 첫 번째 금낭을 풀어보고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나머지를 차례로 풀어보도록 하라. 언덕에 다다랐을 때 조우는 첫 번째 금낭을 열었습니다. 군사를 풀어 만천하에 혼인 사실을 알리거라. 첫 번째 묘책이 되겠습니다. 조자룡은 병사들에게 혼례에 사용될 예물을 구해옴과 동시에 유비와 손상향의 혼인 사실을 퍼뜨리게 합니다. 소문은 삽시에 온 성안에 퍼졌고 곧이어 동호의 원로인 교연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교연은 손상향의 모친인 오태우를 찾아가 축하 인사를 올렸습니다. 갑작스러운 딸의 혼인 소식을 듣고 화가 잔뜩 난 오태우는 노발대발하며 손권을 불러 추궁합니다. 이 불효막심한 자식 같으니라고. 이 어미를 얼마나 우습게 알면 누이의 혼사조차도 어미 인내게 알리지 않았단 말이냐. 손권은 하는 수 없이 실토합니다. 두 사람을 진정으로 혼인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유비를 속여 동호로 건너오게 한 다음 기회를 엿봐 없애버리기 위한 계책일 뿐입니다. 아들의 말을 들은 오태우는 더 크게 노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내 딸을 미끼로 유비를 죽인다고? 유비가 죽고 나면 내 딸은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될 것인데 그리할 수는 없다. 내가 직접 유비를 만나야겠다. 마음에 들면 유비를 내 사위로 삼을 것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네 뜻대로 하여라. 한편 유비와 조자룡은 감노사에 도착합니다. 사찰에 주위를 돌아보던 조우는 주위에 자객들이 매복되어 있음을 감지합니다. 이 또한 오태우가 마음에 들지 않을 시 곧바로 뛰어들어가 유비를 잡으려 한 손관의 계략이었던 것입니다. 위협을 느낀 조우는 조자룡은 두 번째 금낭을 풉니다. 오태우를 만나 청을 올리거라. 두 번째 묘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날 오태우가 감노사에 들러 유비를 만납니다. 오태우가 들어서자마자 유비는 넙죽 엎드려 큰 절을 올립니다. 늠름한 제왕의 기고를 갖춘 데다가 공손하게 대하는 유비를 본 오태우는 매우 흡족해합니다. 태우마마, 저희가 뭐 해당할까 두렵습니다.
유비는 오태우에게 매복된 자객들을 철회하고 목숨을 구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오태우의 도움으로 유비는 죽음의 고비를 무사히 넘길 수 있게 되었다 합니다. 손상향과 혼례를 치른데 동방화촉에 단꿈에 흠뻑 젖어 있던 유비는 시간이 흘러도 좀처럼 형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를 보다 못한 조자룡이 이제 그만 돌아가자고 수차례 간청을 올리지만 번번이 거절당하고 맙니다. 이대로 손 놓고 있다가는 유비도 위험해지고 형주 땅도 빼앗길지 모른다는 생각에 조자룡은 세 번째 금낭을 풀었습니다. 조조군이 형주에 쳐들어온다. 세 번째 묘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갈량의 신묘함에 흥분을 감추지 못한 조자룡은 곧바로 유비에게 이를 알립니다. 조조가 원수를 갚고자 병사를 거느리고 형주에 쳐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주공께서 조속히 돌아오라는 전갈입니다. 조자룡의 다급한 청에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알아차린 유비는 손부인을 데리고 동호를 빠져나와 무사 귀환하였다 합니다. 이 고사성어는 바로 이 이야기에서 유래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서 한번 다시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갈량의 이미지 사진이 여기 조그맣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갈량의 신묘한 꾀가 주머니 하나하나에 있다는 이러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꽃기호하고 울고 있는 계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옆에는 왈왈 개도둑질이라는 개도둑놈이 구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맹상군의 식객으로서 하찮은 재주라도 반드시 쓸모가 있다는 교훈을 알려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다이아몬드의 모양이 사진이 있습니다. 다이아몬드의 원료는 바로 탄소입니다. 석탄과 똑같은 재료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것은 석탄으로 하찮게 쓰여지고 어떤 것은 조그마한 덩어리가 수억 수십억을 호가하는 이러한 아주 고부가가치의 가치를 지닙니다. 무엇 차이가 되겠습니까? 자, 아무리 가치가 높은 보석일지라도 갈고 닦지 않으면 빛나지 않는다. 즉 보석이든 사람이든 지닌 바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다듬고 지식과 기술을 연마해야 한다는 교훈을 전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말을 고사성어로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금상첨화가 되겠습니다. 비단금자, 위상자, 더할 첨자, 꽃화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단 위에 꽃을 더한다는 뜻으로 왕안석의 시 즉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있으면 있을수록 더 좋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좋은 일 후에 또 좋은 일이 더하여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왕안석은 북송 중엽 군사비 팽창에 의한 경제적 파탄을 구하려고 획기적인 신법을 실시한 정치적 귀재일 뿐만 아니라 송나라 시대의 시풍을 대표하는 시인이기도 합니다. 즉사는 그가 만년에 정계를 떠나 남경의 한적한 곳에 은거하면서 지은 것으로 추측되는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당태종 시기에 산서 분함안의 한 마을에서 어느 날 갑자기 큰 불이 나서 순식간에 마을 전체를 태우고 기왓장 하나 남기지 않은 일이 있었답니다. 그중 다행히 목숨을 건진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예요, 자는 인귀, 즉 설인귀였다 합니다. 유족한 가문에서 태어나 남 부러움 없이 살았던 설인귀는 뜻하지 않은 화를 당하고 하루아침에 가난한 유랑자로 전락하고 맙니다. 여기저기 떠돌이 생활을 하던 설인귀는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 류원이의 저택에 머물러 밥을 얻어먹이며 다른 머슴들과 함께 뗄나무를 나르는 일을 했다 합니다. 설인귀가 혼자서 몇 명의 몫을 거뜬히 해내는 것을 보고 주인인 류원에는 매우 기뻐하며 계속 남아 일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하여 설인귀는 류신의 머슴으로 지내게 됩니다.
류원이에게는 백옥같이 하얀 피부를 가진 어여쁜 딸인 류영춘이 있었는데 류원이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금지옥엽으로 귀하게 자랐다 합니다. 그러던 중 얇은 옷가지 하나만 걸친 채 나무가 쌓여있는 곳에서 잠을 자는 서린기를 발견합니다. 그를 불쌍히 여긴 류영춘은 자신의 비단 옷을 벗어 그에게 살포시 덮어주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비단 옷을 걸친 채 뜰하게 쌓인 눈을 치우고 있는 서린기를 본 류원회가 크게 노합니다. 서린기가 자기의 딸과 사사로운 정을 나눴다고 의심한 류원회는 자초지동을 묻지도 않은 채 딸인 류영춘을 집에서 쫓아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류원회는 딸의 명예를 생각해 서린기와 류영춘을 혼인시키고는 다시 집에서 쫓아내버립니다. 쫓겨난 두 사람은 마을 밖에 허름한 곳을 찾아 거처를 마련하고 그곳에서 생활하였는데 류영춘의 어머니가 몰래 넣어준 은 몇 냥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해 나갑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서린기를 가난한 자라 욕심여기며 냉대합니다. 그러나 작은 가게를 꾸려 생계를 유지하던 왕무생만은 예외였다 합니다. 왕무생은 평소 가난한 설 인기 내외를 불쌍히 여겨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며 극진히 대해 주었다 합니다. 또 명절이면 술과 고기를 사주며 위로해 주곤 했다 합니다. 그리하여 왕무생과 서린기는 둘도 없는 벗이 되었다 합니다. 가난한 삶 속에서도 처인 류씨는 당신은 재주가 있으니 군에 들어가면 공을 세울 수 있을 거예요 라고 하며 남편인 서린귀의 능력을 칭찬하고 그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합니다. 얼마 후 서린귀는 군인이 되었고 마침내 당고전쟁에 참전해 큰 공을 세웠습니다. 당태종은 서린귀의 공을 높이 사서 양료왕으로 봉하였다 합니다. 서린귀는 아내가 혼자서 고생할 것을 생각해 군직을 물리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합니다. 그가 돌아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지방의 관리며 유지들이 예물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유독 왕무생만이 술 대신 물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서린귀는 크게 연회를 베풀고 왕무생을 가장 높은 자리에 모셨습니다. 그는 남들이 바치는 귀한 술을 모두 마다한 채 오직 어려울 때 도와준 친구인 왕무생이 보낸 맑은 물만 마시며 다른 이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대왕의 몸이니 부족한 것이 없구려. 자네들이 갖고 온 예물은 모두 금상첨화일 뿐, 있으면 좋은 것일 뿐, 왕무생이야말로 나와 고락을 함께 나눈 진정한 벗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끝 마칩니다. 금상첨화가 바로 서린귀의 설화에서 이야기에서 비롯되었다는 고사성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삼겹살에 상추쌈 뭘 더 바라겠습니까? 삼겹살이 있고요. 거기에 상추쌈이 옆에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을 금상첨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욱이 그 옆에는 홍어 삼합이 있습니다. 홍어가 이렇게 가지런히 쓸려 있고 돼지고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부와 묵은지, 그리고 미나리, 고추와 마늘이 있습니다. 자그마치 1타 7피입니다. 여기에 동동주인 막걸리까지 겹쳐진다면 숫자로는 1타 8피지만 의미상으로는 아주 만족할 수 있는 1타 만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특히나 좋아하는 삼합이기 때문에 이렇게 칭찬이 아주 극히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금상첨화는 좋은 의미로는 금상첨화이고 안 좋은 의미로는 설상가상 내지는 엎친데 덮친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호사다마라는 의미도 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다다익선도 나름 금상첨화와 궁합이 잘 맞을 듯한 고사성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비슷한 우리말로서 마당 쓸고 돈 줍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님도 보고 뽕도 따고 운동하고 건강 챙기고
닭 대신 꿩이다. 그리고 삼합의 막걸리, 꿩 먹고 알 먹고 일석이조와 같은 유사한 의미를 지닌 말들이 상당히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금슬상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은고 금자, 비파슬자, 서로상자, 화활화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부 사이가 정답고 화목하다는 뜻으로서 시경에 실려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검은고와 비파의 조화로운 화음처럼 부부 사이가 정답고 화목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시경 소와 상체편에서 집안의 화합을 읊은 내용이 있습니다. 아내와 자식이 화합하는 것이 검은고와 비파를 연주하는 것과 같으며 형제가 모두 화합하여 활락하고 즐겁다는 내용이 됩니다. 또한 시경 국풍 관저평에는 요조 숙녀를 아내로 맞아 다정하게 지내고 싶다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실려 있습니다. 들쭉날쭉한 마른 불을 좌우로 헤치며 캐는구나. 얌전하고 정숙한 숙녀를 검은고와 비파처럼 벗하고 싶다라는 상당히 시적인 표현이 많이 들어간 이러한 고사성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용수령의 고사성어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용용드래곤 용수령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